이 사진이 바로 이 사건에서 채취된 엄마, 범인의 지문인데요. 와, 진짜 못됐다. 요즘엔 범죄 수사나 부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지문인데요. 네. 이 남매 살인 사건의 바로 세계 최초의 지문이 범죄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유력 용의자였던 아까 벨라스케 남자는 네.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고요.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다시 한번 범행 현장을 찾게 됩니다. 살해당한 아이들의 방문에서 피와 함께 굳은 지문 발견했고요. 경찰은 남매의 어머니 프란시스카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서 비디오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세상에. 결과는 정확히 엄마의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아, 진짜 사람도 아니다. 이걸 갖고 수사를 진행하자 자백을 하게 됐는데요. 대체 왜 친모인 프란시스카는 자기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지? 옆집 남자가 아까 추근덕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 둘 때문에 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얘네만 없으면 그 남자를 만날 수 연애하려고 얘들 죽였다고?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요, 형. 너 사페다 사페. 정확히 반전 브레인답게 동기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요. 와, 진짜로? 재혼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거슬려서? 사페는 사페를 알아보는 거야. 사페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마구 찔렀었던 거죠. 지문을 통해 두 아이의 죽음의 진실을 밝힌 이 사건은 지문이란 게 과학 수사의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이유를 파악하고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픈 이유를 파악하는 방법이요? 그렇죠. 좀 더 의사가 되는 방법의 첫걸음이 뭘까? 이 문제랑 비슷하죠. 의사가 되는 첫걸음? 공부를 잘해야 되죠.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죠. 일단 수능을 잘 봐야 돼.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지. 극상위권이에요. 네,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거겠죠. 의학의 수많은 분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배운 학문이 바로 해부학입니다. 해부와 대부. 신이 중심이 되던 고대에는 신의 영역인 인체를 훼손하는 일은 금기시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르네상스 16세기가 들면서 의학의 암흑기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고를 시작하면서 과학적 탐구와 실증적 연구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학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형수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생겼고요. 당시에는 이제 보통 사람을 돌아가신 분을 해부하지는 못하고요. 사형수 시신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해부가 가능했는데요. 이 당시에 칼을 잡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발사예요. 이발사? 정확합니다. 윤소희 씨 역시 대단한 브레인.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퀴즈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직접 절개하는 일은 칼을 다루는데 익숙한 기술자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발사가 담당을 했고요. 어떻게 이발사? 인체를 위해서 하는 해부와 수술을 천한 일로 여기는 경향이 당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부나 수술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관행을 거부하고 직접 칼을 들고 시체를 해부하며 자신의 수업을 진행해 나간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해부를 해봐야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당시로서는 이건 뭐 천한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걸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베살리우스는 교과서처럼 여겨졌던 기존 해부학 이론서에서 수백 개의 오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543년에 인류 해부학의 이정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와, 정교하다. 아, 되게 정확하지 않아? 500년 전 책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죠. 네, 와 근육 봐. 이 책은 시체부를 통해서 심장의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박했고요. 이전에는 성서를 기반으로
남녀 갈비뼈 개수가 다르다는 지금 들으면 약간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명확하게 했고요. 또 이런 주장이 당시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살리우스 책과 수업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고요. 의사들이 직접 해부하고 실증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당연히 여겨지게 됐습니다. 현대 외과 수술, 내과, 진단, 심지어 장기 이식까지 이어지는 모든 의학의 토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강력한 무기를 하나 획득하게 된 거죠. 19세기 초반부터 의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뭐지? 당시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19세기요. 물어보는 거. 문진. 네. 그렇죠. 눈으로 보고 창백한 피부라든지 또 체온을 재서 열감이라든지 각자의 감각에 의존해서 진단을 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병 또는 본인이 이렇게 촉각이나 시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병에 대해서만 진단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엑스레이? 1800년대 초반? 다음은 청진기인데요. 이건 1816년 프랑스의 의사 라예네크가 발견한 최초의 청진기입니다. 당시 라예네크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젊은 여성을 진찰하며 이 청진기를 보완했다고 하는데요. 청진기가 만약에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병을 진단했을지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됐네. 아, 직접 귀를 댔네. 아, 배에다가 귀를 대고 네. 있네.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몸에다 직접 댄다 그러면 당시에도 엄연하게 그런 게 구별되던 시기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요. 또 이제 문제가 비만 환자예요. 귀족 중에서 막 살이 찐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귀를 갖다 대도 정밀한 진단이 어려우니까요. 배에 얼굴이 파묻힌대. 꼬르륵 소리만 납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네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 종이를 돌돌 말아갖고 원통처럼 만든 다음에 한쪽 끝은 여성의 가슴에 한쪽 끝은 귀를 대고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심장과 호흡할 때 그 폐소리가 훨씬 명확하게 들린 거예요. 나중에는 소리가 더 잘 울리는 나무 원통으로 바꾸었고 그게 바로 현대 청진기의 원조가 되는 거죠. 오, 이렇게. 여기. 와. 청진기의 발명으로 가장 쉽게 진단이 된 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기. 호흡기 질환일 것 같다. 폐렴입니다. 폐렴 폐렴. 천식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증상이 꽤 진전된 후에야 감기인지 아니면 좀 더 심각한 폐렴인지를 구분할 정도였는데요. 그치. 청진기가 등장하면서 폐 속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호흡, 빠그락빠그락 한다거나 그래서 폐렴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 그러면 다들 목에 둘러 쓰는 네. 청진기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의과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청진기를 각자 구매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서 타서 딱 하면 마치 의사가 된 것처럼 느꼈던 기억이 30년 전쯤에는 선생님, 근데 청진기도 가격대가 좀 다 다릅니까? 굉장히 비싼 명품부터 왜냐면은 뭐 하나 살려고? 샵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가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200만 원짜리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가위가. 그래서 맞아요. 가위도 독일산이냐 파키스탄이냐 뭐 어디산이냐에 따라 와. 천차만별이고요. 야, 이때니까. 청진기도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학생이 쓰는 거,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쓰는 굉장히 월급만큼 비싼 거, 뭐 이 정도 굉장히 비싼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제 옷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저한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간호사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쓱 내리고 선생님들 스타일이 좀 다르세요. 청진기 될 때도 곧 차갑잖아. 맞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됐다가 맞아. 체온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센스 있는 분이 있죠, 이렇게. 나 한 번도 그런 선생님 못 만나봤어. 아이고 이거. 맞아. 청진기 발견 이후에도 19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가 발견됐는데요. 혈압계,
엑스선 촬영기, 심전도, 그리고 20세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MRI 같은 몸에 칼을 대지 않고 내부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수많은 진단기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으로 수많은 이들이 또 한 번 죽음에서 한 발 멀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 자,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우리가. 의학. 정확히 소희 씨가 기세가 좋죠. 예. 아니야. 네, 오늘도 얘만 믿고 가면 돼. 아니야, 다음 아니야. 문제 주세요. 의학계의 발전을 이끈 또 하나의 엄청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세기 초 유럽입니다. 당시 아주 특이한 쇼가 유행했는데요. 어떤 쇼였을까요? 서커스? 사카스? 아무 이유 없이 웃음이 터지고 황홀한 기분에 빠지는 웃음가스라는 특별한 가스를 체험해보는 쇼였어요. 이 가스는 순식간에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행사나 파티에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마약 이런 건가? 가운데 사람이 들고 있는 주머니를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러핑가스. 래핑가스. 래핑가스? 라핑 가스라고 쓰여 있죠. 네. 이렇게 가스를 마시며 즐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 가스는 훗날 생각지도 못한 용도로도 쓰이게 되는데요. 의학계에서 꼭 필요한 무언가가 여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파티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아산화질소가 바로 웃음 가스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불법인데 옛날에 좀 했던 그 뭐야 해피가스인가? 그건 뭐야? 해피벌룬. 해피볼론인가? 맞습니다. 아산화질소는 그 질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그 기체화합물인데요. N2. 아, N2구나.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웃음가스가 마취제로 재탄생하게 된 거는 1844년 미국의 한 치과 의사 호레이스 웰스 덕분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웃음쇼를 구경 갔어요. 구경 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스를 마신 참가자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막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고 웃으면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뭐야? 이제 이걸 보고 느낀 게, 야, 이게 이제 혹시 마취 효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웃음가스를 흡입한 후에 자신의 치아를 뽑는 실험을 해봤더니 아우. 안 아픈 거예요. 결과는 대성공이었는데, 와. 웃음가스가 마취제에 널리 쓰이게 된 데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의 실험이 나중에 뭐 한번 실패하기도 했어요. 대중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들에게 큰 자극이 됐고, 또 그의 동료 의사들이 이후에 더 정밀하고 좀 안정적인 마취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최초 웃음가스였던 아산화질소는 여전히 치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쓰여요? 근데 조금 쓰이고 있어요. 일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 얘도 쓸 수 있구나. 치과는 마취 없으면 못해. 이 마취제가 왜 중요하냐? 마취제가 없던 시절엔 수술을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영화에서 보면은 또 술 마시고 주인공이 바로 총을 빼잖아요. 그렇지. 뭐 저는 알코올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인 장정들이 붙들고 소리를 지르는 걸 이렇게 막으면서 그냥. 네, 그 당시 수술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무시무시해요, 저 때. 아, 너무 아파 보인다. 정말 붙들고 있고. 막 근데 저게 묶어놓고. 붙든다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될 텐데. 일단 그림에서 환자들의 표정에 어떤 와. 고통이 느껴지지 네. 않습니까? 아, 너무 잘 그렸다. 말도 못할 고통이지. 저게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너무 무서워서. 너무 아프고 무서웠어요. 말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아주 작은 상처나 염증을 지금 같으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소독약을 좀 바르면 되는데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어머. 그 부위가 곪고 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부위를 치료하는 게 유일한 게 이 절단이었어요. 정강이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절단 수술할 때도 또 마취제가 없으니까 어떡해. 당시에 명의가 누구였냐?
빨리 고통 없이 한 번에 자르는 사람. 맞아. 그래서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의사, 외과 의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의사들도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황재성 씨 말씀하신 대로 술을 진탕 마시게 해서 정신을 잃게 해서 하면 좀 낫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대마나 아편 같은 마약성 마약성. 약물을 투약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좀 굉장히 비과학적인데 대량의 출혈을 하게 되면 그걸 방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하면 의식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잃게 해놓고 절단하는 건데 문제가 그러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환자들이 수술 중 정신을 잃거나 통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겠다.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아산화질소가 나오고 또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던 수술들을 고통 없이 받게 되고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수술, 또 시간이 오래 걸린 수술도 가능하게 된 거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희망이 된 거고요. 그래서 마취제는 19세기 의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평균 수명도 마취제 때문에 늘었겠네요. 할 수 있는 수술이 많이 나아지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수술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다행이다. 마취제의 발견 이후 수술 중 환자의 고통을 크게 줄이며 인류의 죽음을 막아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당시 수술에 대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수술 후에 많은 환자가 원인 모를 열과 감염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요. 사실 감염은 수술뿐만 아니라 당시 의료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분만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빈 병원, 이 당시에 여기가 전 세계 가장 선진국 병원이었는데요. 가장 선진국의 가장 최신 병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로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당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요. 큰 차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돌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였는데요. 의대생이 산모의 출산 및 진료를 담당하는 병동에서는 산모의 사망률이 10에서 15%예요. 10명 중에 1명이나 1.5명이 사망하는 거고요. 반면에 산파, 경험이 많은 산파가 산모의 출산 및 진료를 담당하는 병동에서는 산모의 사망률이 2에서 3%밖에 안 돼요. 오, 산파가 더 많네. 제멜바이스는 여기를 주목한 거예요. 한 명은 의대생, 한 명은 산파인데 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산모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한 가지 혁신적인 조치를 추론하게 됩니다. 정답은 손 씻기인데요. 19세기 중반까지는 아직 세균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지금처럼 여러분 뭐 손 씻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었고요. 이 간단한 게. 당시 병원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아니 진짜 장갑을 안 끼고 수술 부위를 저렇게 잡고 있네요. 당시엔 장갑도 없고 맨손으로 수술하는 데다가 장비를 제대로 닦지 않고 그 피가 막 묻어 있는 거를 그냥 막 쓰기도 하고요. 아, 진짜 상상도 안 되네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를 맨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 이게 분만실을 포함한 당시 수술실의 어머. 환경이 정말 위생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당연한 거니까 나는 의사니까 또는 의대생이니까 하면서 그대로 이제 산모들을 만나게 되고 치료를 하다 보면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면서 사망의 빈도가 올라갔던 거죠. 제멜바이스가 그래서 의사들이 출산 전에 염소 용액을 조합한 소독약으로 손을 씻게 하는 거예요. 소독약이 잘 아시겠지만 락스 계열이에요. 네, 독하죠. 그래서 정말 독하죠. 한 번만 손을 담궈도 손이 빨개지고 근데 대신 세균 박멸 효과는 확실해서 산모들의 사망률이 아주 급격하게 낮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기존에는 한 10%에서 뭐 15%까지 사망했던 게 1.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제멜바이스는 산모의 구세주라고 불리게 됐고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존의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싸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산모 환자를 죽여왔다라고 뭐 이렇게 말한 거나 다름없다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탓이냐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당시의 의사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제멜바이스를 미워하게 된 거죠. 결국 논란이 커지면서 손 씻기를 주장한 제멜바이스는 병원에서 해고됩니다. 뭔 죄로? 와 억울하다. 손 씻은 죄로? 하지만 이 손 씻기의 중요성은 19세기 중반 서서히 재조명되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손 씻는 이유는 뭐죠? 깨끗해지기 아, 위해서 세균 감염. 세균의 발견. 그렇습니다. 예. 이때 세균의 존재가 발견됐거든요. 손 씻기는 현대 의학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감기 안 걸리고 싶으시죠? 네. 네, 감기에 안 걸릴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깁니다. 감기, 바이러스성 질환, 식중독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놀랍게도 물로만 씻어도 세균의 93% 정도는 제거할 수 있고요. 비누로만 씻게 되면 무려 99%까지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손을 제대로 씻는 것, 이게 훨씬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역설적으로 감기 많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손 씻기가 일반화돼가지고. 마스크 끼고. 마스크랑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때도 모두 다 손을 씻더라고요. 네. 또 전 국민이 잘 하시다 보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그때 이제 이비인후과가 되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죠. 예. 한때. 환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딜 가도 손소독제가 있어서 맞아. 근데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맞아요. 그새 또 잊어버렸어. 아니 근데 그때 마스크 쓰는 거 습관돼가지고 지금도 쓰시는 분들 많아요. 감기 맞아요. 마스크 쓰고 한 번도 안 걸렸다고. 그 효과를 맞아요. 봤으니까. 오 진짜 네. 그렇더라고요. 세균설의 발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손 씻기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균이 질병, 부패, 발효를 일으킨다고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파스테르. 맞습니다. 루이 파스테르.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바로 파스테르인데요. 파스테르. 저분 요구르트. 여러분 우유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우유를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또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우유를 먹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파스테르의 역할이 컸습니다. 파스테르는 세균 같은 미생물들이 음식을 썩게 하거나 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분이신데요. 이걸 바탕으로 저온 살균법으로 유명한 이 살균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끓이지 않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일정 시간 가열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만 제거하고 맛과 영양은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유통된 우유는 우리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저온 살균법이 영어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비드. 파스처라이제이션 또는 파스테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파스터라이제이션. 네, 이게 파스테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거. 또 파스테르는 세계 최초로 광견병 백신을 접종해서 백신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 원래 루이 파스테르는 의사나 생물학자가 아니라 화학자였습니다. 화학자 파스테르의 진로가 완전히 생물학 또 의학적으로 좀 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됩니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대표 산업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프랑스 제조업자들과 정부로부터 각각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정답은 와인인데요. 와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어도 어떤 건 시큼하게 맛이 변하고 또 자꾸 상품 가치가 그에 따라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북부 릴 지방의 와인 양조업자들이 유명 화학자인 파스테르에게 문제 해결 의뢰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정부까지 나서서 와인 문제 해결을 공식 요청을 했는데요. 정부까지 나선 이유는 뭐였을까요? 너무 큰 산업이라. 네, 뭐 국내면 어떻게 그냥 넘어갔을 텐데 수출을 했는데 대규모 수출해서 그 와인의 맛이 변질됐거든요. 왔네. 운송 과정에서 맛이 크게 변질돼서
프랑스 와인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랑스 와인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스테르에게 의뢰를 한 거죠. 파스테르는 현미경으로 와인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관찰 끝에 상태 좋은 와인에는 둥근 효모세포가 떠다니는데요. 변질된 와인에서는 막대기 모양 혹은 점 모양의 이름모를 미생물들이 떠 있는 거예요. 파스텔은 이 검은 점, 막대기 모양의 이 이름모를 미생물들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공기 중 떠다니는 무언가에서부터 와인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는데 어떤 와인은 뚜껑을 열어놓고 어떤 와인은 뚜껑을 완전히 밀봉했더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 달라지겠죠. 그렇죠. 밀봉한 와인에선 문제가 전혀 없었고 뚜껑을 열어둔 와인은 시금털털하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 코르크 마개를 이를 통해서 와인을 포함한 음식물이 변질되는 건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때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정하게 된 거죠. 이후 저온살균법까지 개발하면서 파스테르 덕분에 프랑스 와인 산업은 문제없이 맛의 변질 없이 수출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스테르는 또 하나의 의문 그리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미생물의 이 유입 때문에 음식물이 변질된다면 혹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사람에서 생기는 질병의 원인도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모두 다 세균 뭐 당연히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상식,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인데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파스테르가 처음으로 원인을 밝혀낸 거고요.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걸 파스테르가 알아냈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 해법을 찾은 건 수십 년이 흐른 1928년 영국이었습니다. 인류 의학 발전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끼친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네, 그것도 있는데요. 네, 그 사람 아니죠? 이분은 이제 다른 생물학자시고요. 이제 알렉산더 플레밍의 위대한 업적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페니실린. 항생제. 네, 맞습니다. 소희님, 정확히 항생제 중 뭐? 네. 페니실린. 페니실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거야? 알렉산더 플레밍은 당시에 세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세균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놀라운 건 푸른 곰팡이가 자란 이 부분에 세균들이 싹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끼리도 싸우거든요. 곰팡이와 세균이 싸우는데 상대방을 제압할 때 어떤 물질을 배출한 거죠. 결론적으로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어떤 물질을 나오게 한 건데 이때 이거를 이제 세균 감염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발견한 게 바로 세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니실린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건 어떤 이유일까요? 세계대전이요. 세계대전. 전쟁. 역시 그 생명과학 너무 똑똑해요. 좋습니다.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다 좋아하는 분이세요. 옆에서도 전쟁이라고 했는데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 이 순간 이 공간에 유성우와 윤소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아니요. 한 명만 편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편애한다고 느껴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돌아와서 네. 페니실린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퍼지게 됐는데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뭐야? 주사 맞추는 건가? 페니실린이라 써 있네요. 네, 어떤 사진인지 잘 아시겠죠? 전쟁 중에 군수물자로 페니실린이 대량 지원되면서 사망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세균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사망하게 되죠. 아유. 페니실린이 대량으로 군대에 보급되면서 폐혈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페니실린의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폐혈증을. 수많은 병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Thanks to penicillin, he will come home. 너무 감동적이죠. 네. 그 정도였네 페니실린이. 부상병들을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기적의 치료제라고 불릴 정도로 페니실린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 이후 페니실린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이후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폐렴, 폐혈증, 매독 등 예전에 걸리면 죽음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질병들이 치료되게 된 거죠. 항생제 등장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생제를 먹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정확합니다. 제가 딱 원했던 정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 역시. 우리가 이제 질병이 있게 되면 항생제 처방을 받잖아요. 네. 그럼 약을 꼭 제 시간에 제 시간에. 끝까지 챙겨서 드셔야 돼요. 맞아, 끝까지 먹어야 돼. 몸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처방받은 약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안 먹거나 이러면 그런 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죠. 예. 평생을 그렇게 중간에 임의로 복용을 멈추게 되면 체내 세균의 일부만 죽게 되고요. 그러면 남은 세균은 어떻게 되냐? 더 강해집니다. 아, 내성 생기는구나. 와. 그러면 이제 재발하거나 더 심한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되죠. 아까 궤도님이 얘기하신 거 정확한 시간에 끝까지 다 먹는 거. 맞아요. 항생제의 최대한의 효용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내성이 안 생기게 세균을 잘 조절함으로써 항생제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는 수명을 오랫동안 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셔야겠다. 왜냐면 약 많이 먹으면 안 좋을까 봐 나은 거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와, 이런 거 좋다. 꿀팁. 저 아주 유용한 또 의학 지식까지 네네.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데 종반부로 쥐잡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맞추면 메달입니다. 와.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항생제와 백신의 등장이 수명을 늘렸지만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바로 죽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의학, 법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법이야. 나온다 이제. 법의학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범죄 같은 거 떠올라요. 시체, 부검. 대부분 죽은 사람을 해부하는 학문으로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법의학은 산 사람을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새로운 의학의 세계가 열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892년도에 아르헨티나의 한 가정집에서 6살, 4살의 어린 남매가 잔혹하게 칼에 찔려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 프란시스카였어요.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 역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웃이었던 벨라스케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이웃을 법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 남자가 평소에 본인한테 찝적대기도 했고 그걸 거절했더니 복수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을 진술했습니다. 앙심이네. 경찰은 곧바로 벨라스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정황에 맞아 떨어지는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자신이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잔인하고 비인권적인 고문과 같은 수사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던 시대였는데요. 경찰은 그 남자를 엄청나게 구타를 하고 또 가족들까지 구속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벨라스케는 억울하다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아니었을 것 같아. 아니었으니까 저 법의학으로 알아냈을 것 같아. 그렇지. 아니라는 걸. 실제로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그럼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엄마. 나온 사람 중에서 엄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면 이상하니까. 염 옆에 마르티네스 씨. DNA는 사실 1980년도가 돼야지 사람마다 그 DNA가 다르다는 알렉 제프스 경의 네이처 논문이 1980년도에 더 나온 뒤구나. 거고요. 1980년대. 네, 그렇습니다. 되게 최근이네. 굉장히 최근 지식인 거고요. 이 사진이 바로 이 사건에서 채취된 엄마, 범인의 지문인데요. 와, 진짜 못됐다. 요즘엔 범죄 수사나 부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지문인데요. 네. 이 남매 살인 사건의 바로 세계 최초의 지문이 범죄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유력 용의자였던 아까 벨라스케 남자는 네.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고요.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다시 한번 범행 현장을 찾게 됩니다. 살해당한 아이들의 방문에서 피와 함께 굳은 지문 발견했고요. 아, 경찰은 남매의 어머니 프란시스카의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해서 비디오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세상에. 결과는 정확히 엄마의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아 진짜 사람도 아니다. 이걸 갖고 수사를 진행하자 자백을 하게 됐는데요. 대체 왜 친모인 프란시스카는 자기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지? 옆집 남자가 아까 추근덕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 둘 때문에 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얘네만 없으면 그 남자를 만날 수 연애하려고 있는데. 애들 죽였다고?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요, 형. 너 사패다 사패. 정확히 반전 브레인답게 동기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요. 와, 진짜로? 재혼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거슬려서? 사패는 사패를 알아보는 거야. 사페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마구 찔렀었던 거죠. 짐을 통해 두 아이의 죽음의 진실을 밝힌 이 사건은 지문이란 게 과학 수사의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왜 지문이 찾기 쉬운 흔적일 수 있는데 왜 안 쓰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문을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당시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범죄 수사는 목격자 진술, 자백, 그다음에 사용한 흉기 등 성장 증거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지문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확립이 됩니다. 일본 도자기를 막 감식하다가 어떤 의사가 거기에 찍힌 지문을 보고 이거 사람마다 좀 자를 수 있겠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고 와. 그걸 네이처에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시스 골턴이라고 찰스 다윈의 사촌이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하면서 막 분류를 한 게 그때부터 19세기 후반부터야. 생각보다 오래 안 됐네. 그러니까 얼마 안 돼. 이때부터 이 지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근거로 수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지문에도 사실 유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러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분류했는데 대략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형인지 보이세요? 말구평이 많이 보입니다. 나도 중심 있는 말고평인 것 같은데. 나선형이랑 말구평. 지문 없는데. 사실 중심이 있는 말구평이라도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했던 거죠. 이렇게 크게 분류해 놓고요. 지금은 지문이 법의학에 이용되면서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 덕분에 수천만 건의 지문을 몇 초 만에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파워풀한 툴이 된 거죠. 패턴 분석이니까 뭐 AI가 제일 잘하죠, 이거.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법의학에서 딱 3가지가 이 사람이 다르구나 하고 쓰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지문, 지문, 두 번째가 DNA. DNA, 세 번째가 안구. 치아입니다. 치아? 치아예요? 저는 홍채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홍채에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홍채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고요. 죽은 사람은 또 금방 백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서 활용이 못 돼요. 그렇네. 네. 치아는 시체도 가능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치아는 여러분 보기엔 다 사람마다 똑같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치아만 갖고도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아, 예전에 세월호 때 어떤 분이 이제 도주를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은 유병원 씨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분이냐를 확인했느냐? DNA도 검사도 했고 지문 검사도 했지만 또한 치열. 치과 의사분한테 이분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모든 걸 얻고 시신을 법치의학자가 또 확인을 하고 네. 이 두 개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 똑같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고요. 와.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메달 받는 거 아니야? 느낌 옵니다. 법의학은 우리 안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망한 시체를 부검하면서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보급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교통사고 사망자들을 일일이 부검을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운전대에 의해서 흉부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생기는 심장파열.
앞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머리뼈 골절과 내부장기 파열까지. 아유, 반복되는 손상 패턴을 이 수많은 교통사고의 부검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분석되면서 안전벨트 이외에도 차량 안전장치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장치가 에어백. 에어백이에요. 정확합니다. 70년대 말 미국 교통안전국은 법의학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어백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안전벨트와 함께 에어백이 서졌을 때 사망률은 평균 40% 이상 감소하게 됐는데요. 미국에선 에어백을 의무 장착하도록 했고요. 이후 2000년대 초에 한국에서도 에어백 관련 법안들이 도입이 됩니다. 이외에도 법의학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탄생한 안전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후방 추돌 시 여러분 목이 꺾이면서 경추 골절을 막아주는 헤드레스트, 이 목 뒷받침대, 또 사고 다발 유형, 운전자 실수 패턴 등을 분석해서 차로 이탈 경로라든지 긴급 제동 장치 등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교통사고 현장을 분석하다 마주친 또 하나의 참혹한 현실이 있는데요. 바로 6세 미만 유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아이고. 부감 결과 안전벨트가 유아의 복부를 조이는 위치에 걸려 있어서 사고 시 복부를 눌러 장기 손상을 유발하며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벨트는 유아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게 확정됐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근거로 2006년 만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만 6세 미만. 그걸 하면은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위험이 얼마 정도로 줄어들었나요? 카시트를 착용할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약 70%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시트 하나로 얻은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죠. 법의학은 단순히 죽음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제도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의 사는 사람을 위한 제도. 저 같은 법의학자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 80세가 넘는 장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멀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랫동안 살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의학 수준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연하고 과음하지 않고 체중 조절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푹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다 아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실망하세요. 우리 엄마가 하던 얘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어떤 약도 없습니다. 엄마가 최고의 의사였어. 이것만 지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현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법의학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죽음을 삶의 대척점에 있는 걸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는 수많은 죽음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죽음을 막아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